영원한 정책도 시장의 매물로 일시적 2주택 일시의 매물이 사라진다. 최근 벌어진 급매물 거래와 가격 하락 현상,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경제이기 전에 정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정치 재료로 악용해왔고 국민들은 웃고 울었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정치적인 언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크게 단기적인 요인과 장기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론 심리적 효과, 장기적으론 정책 선회와 시장의 틀이 바뀌는 효과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 외에는 큰 영향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란 첫째,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 경제를 무시할 정도로 쏟아냈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 이 정책의 선회를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 둘째, 경제적 결정을 보류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당연히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으니 매수 판단을 보류했던 매수 대기자분들에게는 실행을 독려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한참을 달려갔을 때 즉시 올바른 길로 노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뒤로 한참을 되돌아온 후 그제서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즉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기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들이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도록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이러한 정책 프레임 속에서 시장의 자유와 기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강압적인 정책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규제로 얼룩진 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왜곡되고 변질되었죠. 유동성과 저금리,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는 집값 상승의 불씨에다가 잘못된 규제로 휘발유를 붓고 말았죠.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 전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잘못된 정책에서 찾기보다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다주택자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 했고, 심지어 부동산 유튜버 때문이다, 유튜버가 자꾸만 부동산을 찍어주고 있다며 특사경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 시장을 겁박하는 등 문제 해결보다는 민심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자병법은 규제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닌 폭등책이 될 것이다 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애초에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책보다는 최대한 천천히 오르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지금처럼의 집값 초급등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마주한 국가주의, 사회주의격 정책은 이제 끝이 났고 앞으로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능을 인정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망상을 하나 드린다면 글로벌적으로 보건대 결국 사회주의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세계사를 냉전주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글로벌 상황은 냉전주의가 아닌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3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 쿼드의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영국, 호주는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신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죄다 미군 기지가 있거나 미국과 전쟁 동맹을 구축했거나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었거나 미국에게 첨단 무기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이처럼 미국의 협력국으로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 협력국으로 둘러싸여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려는 것이죠. 미국의 국제사회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1대1로 구상을 위해서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결국 숨통이 막혀오는 미국의 신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자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대선과 부동산을 다루는 강의에서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정치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정치이고 국내 정치는 국제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따라서 결국 미래 정치에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힘을 잃게 된다.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세상이 나아가는 이치이고 질서이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독재 권력보다 무서운 것이 이러한 세상의 기본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볼까요? 비트코인, NFT를 비롯해서 4차 산업의 근간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바로 탈중앙화. 정부도 싫고 중앙은행도 빠져라. 우리끼리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더 확실하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DNA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코인 시장이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에 스며들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 주체의 간섭과 통제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물며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나 중앙 주체의 간섭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의 탄생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망상이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이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극강의 자유주의 시스템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와 글로벌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죠. 왜냐?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틀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한 정책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장은 통제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프레임, 취득세 12%, 종부세 6%, 양도세 82%의 말도 안 되는 조세 정책,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옥죄는 무자비한 금융 억제책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의 규제의 잔해를 정리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선 이후 많은 정책들이 바뀔 건데요. 매수이든 매도이든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현재의 정책 그 자체만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관점의 투자 판단은 오판화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훌륭한 통찰력이 없더라도 조금만 내다본다면 현재의 정책들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갖는 시기적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이해하신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하락의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올바른 상황 판단과 대처도 가능하실 겁니다.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넘어 극심한 냉각기로 들어섰습니다. 매매, 임대차 할 것 없이 거래는 역대 사상 최하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증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인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작년 말 올해 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의 현상과 증상에만 집착하고 있지 그 원인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싸서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식의 원인 분석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근 벌어진 부동산 시장 냉각과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퍼즐 맞추기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매물 쏠림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국에 일시적 2주택자를 거론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그들이 매수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겠다고 내놨으니 거래가 된 것이죠. 그럼 팔겠다고 내놓은 그 사람은 과거 어느 시점에 매수라는 개념이 존재했으니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매수의 주된 세력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9.13 대책 이후 대다수의 거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또는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매수가 주된 거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는 더 이상 매수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통계를 보면 서울 시내 무주택 세대의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수가 크게 감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빈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주된 매수 주체는 무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 바로 이 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매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등장했다. 누군가가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겠다고 내놨으니까 거래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70%, 80%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속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매도인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최소한 70%, 80%의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매도인이겠죠. 그럼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매도인은 누굽니까? 그분들이 바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이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두 번째 집,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첫 번째 집, 즉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종전주택 매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전주택 매도 기한은 2년에서 1년으로 또 다시 단축이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잔금일이 대책 발표일 이후라도 매도 기한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면 2년이 아닌 3년, 1년이 아닌 2년이 되겠네요. 둘째, 12.16 대책 이후 원칙적으로 매도 기한은 1년이지만 만약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임대 만기가 1년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매도 기한 2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약 2, 3개월 전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속출했었다. 둘째, 2020년, 2021년 아파트 거래 중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일명 갭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갭 투자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매도 기한 2년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매도인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두 가지 중요 대책 발표일이 있고요. 대책 발표 직전 계약일과 잔금일 그리고 매도 기한과 관련 거래량 수치입니다. 혹시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위에 세 가지 타입을 보시면 매도 기한이 대체로 작년 말과 올해 초를 집중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9.13 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물은 작년 말로 종료가 되었고 12.16 대책 관련 비과세 매물과 2020년도 거래 중에서 매도 기한 1년짜리 비과세 매물은 2022년 3월 현재 종료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격을 내려서라도 비과세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 타입을 보시면 아직까지 매도 기한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기한의 여유를 포기하고 최근 급매물로 종전주택을 내놓는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지금 팔고 끝내자라는 판단에서 매물 쏠림 현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매도 기한이 있는데요. 즉 급매물이 몰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일정 매도 기한이 지나면 일시의 매물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비과세인데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팔리면 그냥 2주택으로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과 상담이 그런 사례이죠. 만약에 이 퍼즐 맞추기 형태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온 이유를. 비과세 때문에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물인지 아닌지 아마도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현재 시기는 대선의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매물 쏠림 현상의 상당한 물량이 소화되거나 종료된다는 시기적 의미가 더욱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침체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벌어진 급매물 거래와 가격 하락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매물 투매 현상이 아니라 수억 원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입장에 놓인 매도인분들의 매물이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만들어진
단기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중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정책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급 부족에서 공급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 입주. 둘째, 매도, 매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의 매도 포기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 재고주택 시장의 매물이 초급감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결국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붕괴시킨 대표적인 시장 왜곡 정책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준의 다주택자분들의 물건들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야말로 그때까지도 무주택이신 분들에게는 가히 마지막 급매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나오는 시기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면 즉시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할 글로벌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한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항상 단순하니까요.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화폐 가치는 또다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